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주최하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저술문화 강연, 오늘 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정일균 선생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략하게 저자를, 오늘의 강연자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일균 선생님께서는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 하시고 현재는 같은 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사회학과 한 길을 걸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2000년도에 제1회 다산학술상 우수연구상 수상하신 경력이 있으시고요. 주요 저서로서는 전통예교와 시민윤리, 인본주의와 지식정보사회, 유학이 오늘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가 등 책들을 출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서울대 출판문화원에서 또 이렇게 다산 사서경학연구라는 큰 책을 출판하셨는데요. 그 출판하신 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저자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선생님께 직접 넘기고 그 다산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연 이후에 미리 준비된 질문과 혹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 시청자들의 현장 질문을 정리해서 제가 대신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정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과분하게 소개받은 정일균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제 글을 예쁜 책으로 아주 세련되게 잘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또 이런 졸지가 나왔음에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세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빌어서 일단은 출판문화원과 중앙도서관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책은 뭐냐 하면, 이 책 제목은 다산 사서경학 연구. 그래서 지금 출판된 것은 1권과 2권이고 각각의 책이 조금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기실 2000년에 제가 썼던 동일 제목의 다산 사서경학 연구라고 하는 일지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후에 쭉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소략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후에 나온 연구 성과를 다산하게 이후에 그 책이 출간된 이후에 또 최근까지 다산하게 어떤 연구 성과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다시 반영하고, 그러면서 그 기존 책에서의 어떤 소략하고 또 만족스럽지 못했던 점, 이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소개를 좀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뒤늦게 다시 한번 책을 대폭 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 그대로 다산의 학문체계에 있어서는 경학 분야에 해당하고, 경학에도 6경, 4서에 걸친 방대한 경학 저술이 있는데, 우선 4서에 한정해서 정약용의 경학을 통해서 정약용이 어떤 철학적 세계관을 구성하려고 노력했는가, 이 부분에 이제 주로 초점을 맞추면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책 제목과는 다르게 경학과 정약용의 학문 세계, 이렇게 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대개 경학이 뭐냐에 대한 질문이 많고, 또 경학이 동아시아 유교사회에서 가지는 어떤 학문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좀 기존 논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경학을 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소개를 하고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그런 전제위에서 정약용의 학문 세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하는 뭐 이런 형태로 한번 강연문을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1장에서는 이제 유교 사회와 경학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1절에서 이제 경학과 경세학 뭐 이렇게 제목을 달고 대개 유교 사회에서 학문 체계는 경학과 경세학으로 구성된다. 이거는 지금 우리의 어떤 그 학문의 분류 방법이라든지 또는 서양에서의 어떤 학문 분류 방법과는 다른 그 나름대로 독자적인 학문 분류 방법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경학은 제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유교 경전에 대한 어떤 해석학이다. 이에 비한다면 경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정법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주로 이제 통치론이라든지 제도론 뭐 이런 것이 이제 거기에 해당합니다. 대개 이제 이 유교 경전에 대한 해석학으로서의 경학은 흔히 종래에 보면은 경학과 경세학의 관계를 수기와 치인 뭐 이런 이분법을 나누어서 경학은 수기의 학문이고 경세학은 치인의 학문이다. 뭐 이런 이제 기존의 설명이 있는데 단순히 그 정도의 의미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 지금의 어떤 학문 형태로 이야기를 한다면 경학은 철학에 해당하는 것이고 경세학이라는 것은 지금에서 애써 갖다 붙인다면 사회과학에 해당하는 뭐 이런 학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학과 경세학은 또 유교 사회에서는 도와 기 간의 구분에 각각 산응하는 지적 활동으로 규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화체라는 개념을 한번 구성해 봤는데 이 문화체 개념은 저기서 보면 점선 안에 들어있는 세 요소들을 이제 문화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의식은 제도론, 담론, 학문으로서의 어떤 제도론과 구체적인 물적 제도와 같은 제도는 결코 그 자체로서 성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것을 뒷받침하고 그것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철학적 세계관을 전제하고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이 문화체 개념에서는 이 세계관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유교 사회에서는 대개 보면 이제 도에 해당하고 제도론 및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대개 그릇 기자, 기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제 주역에 보면 계사상전 제12장 같은 데 보면 형이상자 위지도, 형이하자 위지기라고 해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형이상자고 형이상자로서의 도이며 기라고 하는 것은 형이하자로서의 그릇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류 방식은 제가 문화체 개념을 구성하면서 새롭게 설명한 것이 아니고 실은 유교 사회에서의 지식인들이 익숙하게 또 늘상 사용해 왔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가 조금 벗어납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그 구한말 때 서세동점의 시기에 서양 제국주의의 어떤 침략 앞에서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보면 조선에서는 그걸 중체서용이라고 했고 또 동도석이라고 했고 중국 지식인들은 그걸 이제 중체서용이라고 했고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개화파라고 하는 화혼양제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조선 지식인들은 그걸 동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도와 그리고 이제 서양의 어떤 기를 결합시켜서 이런 서구 제국주의의 어떤 침탈 앞에서 자강을 이루고 국권을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런 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이미
어떤 도와 기라고 하는 분류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악이란 뭐냐? 뭐 이런 것에 들어가서 이제 경악의 정의에 대해서 쭉 한 4가지 정도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악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형적인 해석학의 문제다. 유교 경전에 대한 해석.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주석자가 경문의 주석을 다는 지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지적 활동을 더 본원전 요소로 환원해서 표현하자면 곧 독자가 언어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독자는 이제 주석자가 될 것이고 언어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텍스트의 의미에서 텍스트는 유교 경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경악이란 일반적으로 하나의 전형적인 해석학의 문제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경악의 정의, 경악은 해석학의 전형적인 해석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문, 텍스트로서의 경문과 독자로서의 어떤 주석자, 그리고 그 주석자가 텍스트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읽어낸 의미가 바로 주석이 됩니다. 그래서 경문, 주석자, 주석이라는 3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유의해 볼 것은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 텍스트로서의 어떤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단지 하나의 의미, 즉 원저자의 의도만을 담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원저자의 의도가 언어를 통해서 일단 하나의 텍스트로 고정이 되면 그것은 이후 원저자의 제한된 지평을 벗어나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담론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담론 공간 속에서 목하 말해지고 있는 의미. 이거는 목하 말해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본다면 원저자의 의도와 일치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하 말해지고 있는 의미는 본디 원저자가 말하려고 했던 의미보다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정약용의 경우가 본다면은 원저자의 의도라고 한다면 사설한 텍스트를 직접 형성시킨 공자, 맹자 등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정약용은 이제 수사의 고의, 진언 또는 구간, 구론, 구로 뭐 이런 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목하 말해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은 곧 정약용 시대에 지적,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던 정주 성리학의 경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후자가 정약용의 경학 연구에 있어서 경문이 끌고 들어오는 역사적, 문화적, 의미론적 지평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주석자인데 독자로서 했던 주석자와 관련해서 보면 이 주석자도 해석학적 작업에 있어서 자신의 지평, 즉 주석자의 특수하고도 구체적인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불가피하게 투사시킨다는 의미에서 결코 수동적이거나 소극적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약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는 곧 강렬한 현실 개혁 실천 지향의 경사학적 문제의식 뭐 이런 것이 바로 주석자가 끌고 들어오는 지평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해석학적 작업의 산물로서의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경문의 지평과 주석자의 지평이 변정법적으로 융합하는 과정의 산물이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교정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정약용의 사서경학 저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경문으로서의 텍스트의 지평과 독자의 지평, 정약용의 문제의식이 융합한 것. 다시 말하자면 그 결과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주석에 대한 정의는 저는 뭐냐 하면 해석학자로서의 어떤 가담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교사회에서 경학은 어떤 학문적 의미를 가지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경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세하게 구체적 논의를 이끄는 질서 감각과 정당화의 기반을 제공한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학은 뭐냐 하면
경사학의 질서 감각과 정당하게 기반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과 아까 문화체 개념에서 이야기했는데 세계관과 제도 및 제도론과의 중흥성을 또 함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은 다른 맥락에서는 도와 기관의 정합성의 측면을 가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에서의 구체적인 논의를 이끄는 질서 감각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러한 논의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근거 기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거꾸로 경제학은 경학이 표현하고 있는 세계관에 역사적 사회적 조건과 결부된 구체적인 물적 형태를 부여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학의 학문적 두 번째로는 의미의 두 번째로는 경학은 유교 사회에서 하나의 시대적 전환기를 가리키는 지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유교 문화가 지배해온 동아시아 사회, 특히 중국과 조선 같은 경우에 있어서 경학상의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변화는 유학사에 있어서 단순히 학술적 중요성만을 함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경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철학적 세계관 내지는 그것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표성하고 있는 지적 활동임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외재적인 역사적 사회적 조건의 현저한 질적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사상적 동요와 사회적 혼란이 두드러졌던 시기에 경학적 저술들이 집중적으로 출현했고 또 이러한 경학적 저술들은 또다시 그러한 변화의 진전을 순환적으로 가속화하는 데 기여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학적 저술이라는 것은 유학사에 있어서 모든 기간에 걸쳐 항상 왕성하게 또는 꾸준하게 나타났던 것이 아니다. 즉 역사상 특정한 한 시대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외재적인 역사적 사회적 조건의 심각한 질적 변화와 이에 따른 세계관의 극적인 전해가 상호 교전적, 규정적, 순환적으로 발생하였음을 나타내는 지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경학적 저술이 왕성하게 나타나는 시기는 곧 기존의 그 사회를 이끌어왔던 또는 제도론을 기반을 제공했던 근본적인 질서 감각으로서의 세계관이 기존의 세계관이 문제시될 때 그때 새로운 세계관의 모색으로서의 경학적 저술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주로. 그리고 이제 경학의 학문적 의미 세 번째로는 경학은 하나의 세계관을 의미 있게 개진하는 능동적인 지적 활동이자 방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봤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해 해석 작업의 산출물로서의 의미, 그것은 대개 이제 경학에서는 주석의 형태로 나타나죠. 경문에 대한 주석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텍스트의 지표형과 독자의 지표형이 변정법적으로 융합하는 과정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은 전혀 상이한 질서 감각과 문제의식이 통일한 하나의 경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개진되고 있는 동시에 정당화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한 경문을 해석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의 문제의식, 지평을 거기에 적극적으로 투사됨으로 해서 사실은 통일한 경문에 대해서 전혀 상이한 의미들이 산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경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계관을 의미 있게 개진하는 지적 활동이자 방법이요. 동시에 기존의 세계관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유교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세계관들이 일정한 규칙, 즉 경전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는 규칙하에서 나름의 각축을 벌였던 일종의 싸움터였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학의 학문적 의미 네 번째로는 경학은 지식 권력의 문제이자 해석과 의미작용을 둘러싼 정치학의 사안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학이라는 것은 유교사회에서 굉장히 예민한 그리고 본원적으로 지식과 결부된 권력의 문제임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계급 지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계급 지배라고 하는 것은 억압적 국가기구만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다. 그것에는 반드시 피지배 계급의 자발적인 동의와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 헤게모니의 장악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동일한 맥락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에 통합된 담론 구성체의 작용을 통해서 피지배 계급의 성원들을 계급 지배에 순응하는 주체로 호명하고 구성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가 또한 필수 불가결하다. 그리고 또 피지배계급 내지는 지배계급 내에서의 이해를 달리하는 당파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순응적인 주체로 변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동시에 새로운 대안적 담론 구성체를 형성해서 기존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도전함으로써만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저항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의미를 둘러싼 투쟁이라고 하는 현상적 형태로 소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교 사회에서의 경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계급 간 또는 지배계급 내의 상이한 이해 집단 간의 투쟁, 나아가서 그 현상적 소급 형태로서의 언어의 의미를 둘러싼 투쟁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예민한 지식 권력의 문제다. 지식 권력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붓고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개념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해석과 의미작용을 둘러싼 정치학의 사안이기도 하다. 특정한 어떤 그 단어, 능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 의미, 즉 특정한 하나의 시니피앙에 대해서 어떤 시니피를 부여하느냐는 사실은 그 시기에 그 특정 사회의 권력관계, 권력적 지형이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악의 학문적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다산 정약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실학하면은 어떤 그 공리공담의 어떤 난해한 어떤 철학적 담론 이런 것은 거부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제도의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인 학문이다. 종래대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까 제가 문화체 개념에서 이미 함축적으로 제시를 했듯이 굉장히 편의주의적이고 단편적인 인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학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른바 실학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제도의 문제에 진정 의미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면 그 실학은 사실은 뭐냐 하면 공리 공담적인 철학적 담론으로서 철학적 세계관을 구성하는 논의가 반드시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산 정약용도 사실은 학문의 전체 한 생애에 있어서 이력을 보면 강진에서 한 18년간 기양사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 약 15년에 해당하는 시간을 오로지 경학연구, 육경사서의 경학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정주 성리학의 어떤 그 경학에 못지않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잡한 구체적인 현실과는 직접 연계되지 않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을 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경학적인 공리공담적인 경학적 저술이 완성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약용이 나름의 독자적인 철학적 세계관을 정립했을 때, 바로 그것의 근거 위에서 구체적으로 현실 개혁안을 개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강진에서 기양사리하는 거의 말년에 그 일표 이서라고 하는 방대한 저술들이 물론 그 전에 많은 어떤 그 준비 과정과 있었기는 하지만 일단 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거의 1년에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목민심서, 험엄심서, 경세유평 같은 이런 방대한 저술들이 바로 유배 시기 끝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앞 시간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경학 연구에 투자해서 나름의 어떤 독자적인 철학적 세계관을 구성했을 때 비로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학문세계에서 보면 학문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정약용의 육경 및 사수경학과 이를 통해서 표명된 세계관은 그의 경세학의 토대를 이룬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약용의 경학체계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사상적, 실천적 함의를 내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약용은 자신의 경학 연구를 토대로 해서 비로소 일표이서 즉 경세유표, 목민심서, 험험심서라는 부류의 경세학 저술이 토대로 해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제 자신의 학문을 총괄해서 자찬묘증에서 보면 육경사서로서 자기 몸을 닫고 일표이수로서 천하와 국가를 다스린다면 본과 말이 이로써 갖추어지게 된다라고 해서 자신의 한평생에 걸친 학문적 업적을 자평했습니다. 여기서도 재미있는 것은 육경사서에 걸친 경학이 바로 학문에 있어서 본이고 일표이수에 해당하는 경세학 저술이 말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약용은 자신이 처했던 정치적 상황의 어떤 구조적 제약 때문에 이상과 같은 학문적 경륜을 본격적으로 현실에 적용해 볼 기회를 끝내 얻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의 시대적 전환기를 살았던 양심적 지식인으로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실천, 그건 곧 이론적 실천입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약용의 학문 세계는 경학과 경세학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중층적 구조물이다. 이렇게 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학문 세계는 그의 생애를 쭉 통관해서 보면 사환기, 즉 28살 때 문과 급제를 해서 정조의 신임하에 정조의 어떤 그 통치 구상을 일선에 구현하기 위해서 맹활약했던 그 시기에 다양한 제도 개혁론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정조를 상대로 해서 제출했던 다양한 경제학적 제도 개혁안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이제 조세 수치제도 개혁안, 그리고 둘째로는 농정 토지제도 개혁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방 병력제도 개혁안,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사 국가제도 개혁안,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거제도 개혁안,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신분제도 개혁안, 그리고 일곱 번째는 어복제도 개혁안, 그리고 여덟 번째는 호적제도 개혁안, 그리고 아홉 번째는 도량형제도 개혁안, 그리고 열 번째는 화폐제도 개혁안, 그리고 11번째는 궁정의 누섭 개혁안, 궁정에서 그 당에 있던 여러 가지 누섭에 대해서 이거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조에게 한층 강력하고 일관된 개혁 정치를 정조에게 촉구한 것까지.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당시에 통치 영역에 있어서 제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에 걸쳐서 자신의 어떤, 그는 물론 정조의 요구에 의해서 주로 쓰여진 글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개혁안들이 이미 30대 관료로서 활약하는 사환기의 때 제출이 되었고, 그것은 일종의 단편적인 글의 형태로 쓰여지기는 했지만 사환기의 경세학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손색이 없다. 그리고 이제 적극기초 중반의 경학, 다시 이제 정조의 성하 이후에 신유
복사를 거치면서 이제 강진에서 기양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보면은 초중반에 걸쳐서 정약용은 이제 제대로 공부할 시간을 얻었다, 뭐 이렇게 애써 자위를 하면서 그때부터 6경 4서에 걸친 방대한 경학 저수를 집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적극이 초중반의 어떤 경학이라고 하는 것은 6경 4서 소학 신경에 걸친, 그래서 사실 동아시아에서 보면 거의 주의 정도가 필적할 수 있는,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경학적 논의의 수준에 있어서 동아시아 유교 사이에서 거의 최고봉 중에 최고봉 가운데 하나의 경지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이 후반에 경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일서이표로 이제 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이 중반의 어떤 경학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육경에 대해서 시경에 대한 연구, 상서에 대한 연구, 주역에 대한 연구, 그리고 예기 및 예학에 대한 연구, 춘추에 대한 연구, 악경에 대한 연구를 이제 완성하고, 뒤이어서 사서에 대한 연구로 접어들게 되고, 이와 같은 사서 경학 저술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서 터득한 바를 실천하고자 하는 관심에서 신경밀언과 소학지연이라고 하는 경학 저술을 완성함으로써 자신의 방대한 경학 연구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이 후반의 경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의 대표적인 제도 개혁론인 일표 이서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또한 정약용은 자신의 어떤 그 정약용의 학문 세계는 사실은 철학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를 자유자재 변환해서 이해하고 설파할 수 있었던 사상적 대가의 사상적 결정체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대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도의 문제가 곧 철학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래서 정약용의 학문 세계가 경학과 경세학을, 독자적인 경학과 경세학을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서 유교사의 학문에 있어서 극히 예외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내가 유자로서 특정한 어떤 사회 현실의 제도의 어떤 모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것을 개혁론을 개진할 때는 그것도 뭐냐 하면 모종의 경학적 입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학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경학 연구를 통해서 세운 경학 체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학을 전제하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도 개혁론을 개진하는 것인데, 정약용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학과 경세학을 독자적으로 양익의 축, 양익의 학을 독자적으로 구축했다는 의미에서 유교사에서도 극히 예외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약용의 학문 세계의 이제 배경으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이야기 같은데 그가 살았던 시대의 산물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호대하고 수준 높은 정약용의 학문 세계는 물론 그가 살았던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다. 정약용의 학문은 개인적 배경으로는 정조조에서의 어떤 초계 문신 및 중앙과 지방의 관료로 활약하며 체득했던 풍부한 학문적, 행정 실무적 경험 같은 것이 개인적 배경이 되었다면, 지적 배경으로는 안으로는 조선 후기의 탈주자학적 경학 사상 및 세무 실용 중시의 어떤 경제 사상의 흐름, 특히 남인과 소론에서 박세당과 정제도 같은 사람
학자들의 경학 사상과 경제 사상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인의 영향으로서 이제 과학의 전통이라든지 또는 자신이 직접 몸담은 학파로서 성호학파의 학통, 그리고 이제 정조의 제왕학, 그리고 또 동시대의 어떤 연암학파의 사상, 연암학파의 사상을 접하게 되는 것은 주로 박제가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는 중국의 경학적 유산과 또 순자학 및 청대의 고정학, 일본의 고학, 그리고 이제 서학 사상 등 실로 국내에 걸친 폭넓고도 다양한 사상적 조류에 대한 섭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당시 수치제도의 문란과 모순이 극에 달해서 정약용으로 하여금 그 폐단이 크고 넓어서 백성의 뼈를 깎는 병으로 되었으니 이 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백성은 모조리 죽어갈 것이다 라고 탄식하게 만들었던 세도 정치의 난맥상에 대한 애타는 시대적 우환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융합되어서 구성된 하나의 거대한 체계다. 이렇게 이제 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다산학의 이제 학문적 이상과 관련해서 다산학의 성격과 관련해서 이후에 해방 이후에 이제 많은 연구 성과들이 다대한 연구 성과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했던 것도 얼핏 보면 굉장히 평이합니다. 다산학은 유교의 특정 학파나 전통으로와는 포섭되지 않는 하나의 독자적인 사상체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다산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 사상 전통과 조선 후기의 어떤 역사적 사회적 조건이 서로 조응하면서 비로소 구성 출현할 수 있었던 하나의 독자적인 사상체계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정약용은 아까 지적 배경으로서 다양한 학문적 조류들을 섭렵했지만 어느 하나의 입장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거나 또는 전면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다.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학문적 입장과 견지에서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취사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대개 보면은 다산은 정주 성리학과 어떤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니까 정주 성리학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거부한 우에서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경학적 체계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놉니다. 주자학에 대해서도 그는 뭐냐 하면 자신의 관점에서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흔쾌히 수용을 했고 또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어떤 경학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주성리학의 주자학의 중요한 입장들을 비판하고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자신의 어떤 독립적인 학문적 관점과 내용을 견지하는 가운데 이에 부합하는 주장이라면 심지어는 위서라든지 육아의 책이 아닌 경우이거나 심지어는 믿을 수 없는 소인이나 요탄한 사람의 말인 경우로 할지라도 그 이치가 참으로 옳은 것이라면 오히려 흔쾌히 수용하고자 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면서 두루 제가의 견해를 탄력적으로 취사 선택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다산학의 입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유교, 공명학으로 쓰였던 수사학과 순자학, 그리고 성리학, 주자학과 양명학 및 서학뿐만이 아니라 동시대의 다양한 학문적 조류, 아까 소개했던 과학의 유산이라든지 성호학파의 영향이라든지 정조의 제왕학이라든지 연암학파의 사상 등을 들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당대의 어떤 청대의 고정학, 일본의 고학 이런 것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흔쾌히 수용하고 또 관점에서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은 과감하게 비판하고 거부했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진유교와 성리학,
서학, 동시대 다양한 학문적 조류의 자장이 동시에 서로 겹치는 어느 지점에 다산학의 입시점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다산학의 학문적 위상 및 그 성격을 둘러싼 현금의 연구 경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산학의 학문적 위상과 그 성격을 둘러싼 현금의 연구 경향들에 대해서 대개 보면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이 다산학과 주자학 간의 관계의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기존에 보면 다산학과 주자학은 단절의 관계인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최근의 논자들에 의하면 다산학과 주자학은 단절뿐만 아니라 연속의 측면도 존재한다. 등등 이런 그래서 다산학과 주자학 간의 관계가 연속적인 거냐 아니면 불연속적인 거냐 질문에 대해서 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논의들도 상당히 다산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의 관점에서 보면 다산학을 주자학이나 공미학의 전통 속으로 환원 해소시킴으로써 연속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입장도 다산학이 함축한 바 고유한 문제의식과 독자적 사상 내용의 특징을 부당하게 희석시킬 위험성이 또한 내포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산학의 학문적 위상과 그 성격을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이 대개 보면 다산학과 서교, 여기서 서교는 천주교인데 간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산학이 서교의 영향을 심대하게 받았다.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책을 통해서 회의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서교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정약용 자신이 젊은 시절부터 견지했던 학문적 문제의식과 내용 및 그 방향에 대한 확신을 재확인하고 보강하는 동시에 이를 구현할 몇 가지 새로운 표현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그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유교적 전통을 대자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객관적 안목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문제의식에 따라서 이것을 함축한 바 사상적 이론적 가능성을 새롭게 발굴하고 재해석할 단서적 통찰력을 제공받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이 제 입장입니다. 종래 보면 되게 서학, 서교의 특히 서교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입장은 우리 종교학과의 어떤 검장태 선생님 같은 그런 입장들이 쭉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그 입장에 대해서는 좀 부분적으로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이 책의 결론에서 그 이유를 나름대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약용이 배교한 이후에 배교했다는 것이 외유 내하의 삶을 살았다. 이런 또 일부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대개 천주교계에서 다산 정약용을 좀 천주교 신자로 좀 만들고 싶어하는 이런 맥락에서 기존에 보면 일부 최수구 신부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그런 입장을 강조를 했고 그것은 좀 더 소급하면 나름대로 어떤 논거를 저쪽에 천주교회사 이런 것을 쓴 기존의 어떤 그 선교사들의 텍스트 속에서 근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들여다봤을 때는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굉장히 근거 없는 내용들로 근거되어 있어서 정약용이 겉으로는 유교인 척 했지만 속으로는 끝내 천주교 신앙을 간직하고 한 채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은 그것 또한 과다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일단 이것으로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일균 선생님 다산 주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다산이 사실은 실학자라고 하지만 평생 연구한 것은 결국 경학이고 그래서 경학 분야에서 독자적인 어떤 사상 체계를 이루어냈다라는 주장을 중심으로 다산의 경학 사상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미에는 우리 그 다산의 어떤 경학 사상에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해야 할 바, 그런 어떤 연구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특별히 두 가지 이제 관점에서 주자학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서학과의 관계, 서교죠. 서교와의 관계를 통해서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미리 받은 제가 질문들이 꽤 있고, 오늘 이제 강연 내용이 너무 이제 내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이 분야에서 정말 평생 연구를 해오신 정 선생님의 그런 발표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보면은 그 인터넷 창에 아주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이따가 좀 이렇게 다가가서 몇 개 보고 저기서도 채록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받아온 질문을 나름 이렇게 구조화를 해봤습니다. 해서 세 분야로 나누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인간 정약용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약용 사상의 구성의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암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미리 받은 질문에는 하나밖에 없었지만 다산의 어떤 현대성이라고 그럴까? 다산과 현대 이런 관점에서 쭉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인간 정약용 돌아가서 아마 선생님이 다산의 저수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으신 그런 어떤 독자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문서로 남아 있는 이제 역사적 인물이니까는요. 그 문서로 볼 수 있는, 즉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산이라는 인간의 그 개인적인 성품이라고 그럴까요? 인품이라고 그럴까요? 이분의 뭐랄까, 현대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인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현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래된 기준으로 그분을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읽으신 분이니까 인간으로 치면은 어떤 성격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개인적 이 책에서도 이제 지식사회학적 배경에서 앞에 발표한 데서도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만 개인적 배경, 지적 배경, 사회적 배경이라고 했는데 정약용은 이제 인간으로서 본다면 굉장히 좀 원칙주의자고 또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당호를 갖다 여유당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지식하고 원칙주의자고 타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맥락에서 스스로 이제 여유당이 나중에 말년에 시국이 굉장히 위급하게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도 보면 물론 이제 정조의 두터운 신임하에서 관료로서 맹활약하면서도 사실은 스스로 반성하는 것은 내가 너무 좀 직선적이고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사교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이 많은 적을 만들었구나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위기감과 또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고지식하고 원칙주의자고 그러면서도 또한 지금의 어떤 현대인에 비추어 봐도 별 큰 차이가 없는 어떤 자식들에 대한 또 부인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가족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어떤 인간적 어떤 애정이라 그럴까 풍부하고 또 이제 기양살이를 했을 때도 보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오히려 인간 정약용의 어떤 나름대로 진면목이 보인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대부분 같으면은 어떤 한참 속되게 표현하면 당시 어떤 군주의 신임하에 이렇게 성성장구하다가 갑자기 이제 자기 일을 뒤에서 이렇게 신임해주고 키워주었던 그런 큰 배경이 사라지고 또 천주교 신앙이라는 문제로 해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안이 거의 이제 정약종 같은 경우는 바로 셋째 형 같은 경우는 이제 순교를 했고 천주교 신자로서
또 신앙의 그 문제로 해서 이제 자기 둘째 형과 본인은 사실 당시에 어떤 정치 집안에서 거의 이제 집안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두 사람이 다 문과급제를 했고 또 정조 신임하에서 또 중요한 벼슬을 했고 특히 정자용 같은 경우는 정조가 상당히 뭐냐 하면 요새로 말하면 차후 남인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거물로서 정치적 키우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게 청료직 문과급제를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초계 무신에 선발하고 또 나중에 이제 정성판서라고 하는 이 당상관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계제가 되는 풍계는 났지만 이 청료직에 계속 벼슬을 제수함으로 해서 장차 이제 남인을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로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구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그런 맥락에서 웬간한 사람들 같으면 정치적 자기를 이때까지 키워주고 밀어줬던 배경도 허무하게 사라졌고 자기 집안도 거의 멸문지화를 당해서 결국은 스스로 이야기했던 것은 패족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 중형과 더불어서 이제 한 사람은 흑산도 한 사람은 강진에서 기약 없는 기양살이를 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같으면 앵간한 사람들 같으면 대부분 다 포기하고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지나다가 스스로 죽었을 겁니다. 정조대에 보면 정자용과 극히 대비되는 인물로서 내가 얼핏 떠오르는 것은 홍구경 같은 인물입니다. 초기에 정조의 막강한 신임하에서 세도를 부리다가 딱 한번 배제가 되니까 저절로 자진해서 그냥 그런데 정자용은 바로 이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암울한 시기에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제 스스로 그 자의를 하면서 아마 한해 맺힌 학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어떤 애민 사상이라 그럴까 당시 어떤 시대적 정국 그거는 이제 곧바로 말하면 19세기의 세도 정국 하에서 민생이 지금 유교 정치 원리가 급속히 와해되면서 일부 세도 가문에 의해서 국정이 첨단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생의 어떤 도탄상을 절대 애면하지 않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방대한 학문 체계를 세워나갔다는 것. 그건 아마 지금 어떤 특히 학인으로서 존경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년에 굉장히 그것도 큰 복인 것 같은데 정약용 선생이 다산서에 이제 서거할 때 보면은 요새로 말하면 결혼 60주년 잔치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는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응답하시면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 인간 정약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가운데 하나가 어떤 말하자면 인간적 혹은 생애사적 대척점을 갖고 있는 인물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그 리드로서 대비하여 이렇게 조망하고 싶었던 인물들은 말하자면 이 당시에 이 세도 정치를 일삼았던 권신들 있었을 거고요. 이 사람들도 뭐 다 말하자면 선비들이었고 배운 사람이었을 텐데 우리가 아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책에 아주 잘 나와 있지만은 당대에 또 새로운 사상을 배워서 그런 어떤 소위 말하면 여기 폐관 잡설의 기자들 말하자면은 새로운 사상을 실험하기 위해서 문체적으로 사상적으로 굉장히 분투했었던 그런 또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와는 확실히 다른 길을 정약용은 걸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었는데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쭉 응답해 주셨고 게다가 어떤 분투하는 인간형, 좌절하지 않는 인간형으로서의 어떤 전형도 또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인간 정약용에 대해서 이어지면서 한 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독자 중에서 한 분이 질문해 주신 건데요.
결국에는 그 정약용의 경학 연구 방법을 보면은 이거 연구 방법론상으로 말하자면 문헌 검토를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리터러처 리뷰를 열심히 하신 건데 보통 이런 연구를 하려면 도서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현전이 있었을 그런 뭐 초창기에는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방식의 연구인데 유배지에서 도대체 어떻게 경학을 연구하셨는지, 그래서 유배지에 어떤 도서관이라고 할 만한 게 있었을지,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책을 얻어보셨을지, 혹은 유배지까지 들고 가신 장서가 있었는지, 뭐 이런 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 내려갈 때는 뭐 사실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은 빨리 저 집에 편지를 보냈는데 한 편지에 보면 제발 좀 옷 좀 보내라. 내가 지금 기양살이에서 지금 옷을 못 갈아입은 지가 지금 몇 달째 되고 있다라고 이런 것처럼 거의 빈손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정약용이 강진에서 기양사를 하면서 굉장히 다행이었던 것은 정량으로 보면 외가죠. 정약용의 모친이 그 해남 윤씨에 보면은 공제 윤두서의 손녀입니다. 그래서 해남 윤씨 집안에 방대한 장서가 있었고, 특히 윤두서 같은 분이 어떤 그 요새로 말하면 세무 실용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게 많아서 그 안에서 보면은 일본의 뭐 지도라든지 일본의 이제 고학파에 대한 접근도 그 자기 외갓집에 해남 윤씨의 어떤 그 방대한 장서의 도움을 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뭐 아무런 능력이 있어도 학문적 성취를 할 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적인 요소들이 나중에는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구 공간도 그 해남 윤씨에서 윤단의 어떤 그 지금 우리가 다산 초당이라고 하는 공간.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처음에 기양에 와서는 강진의 동문밖의 중학집에 뒷방을 하나 차지하고 거기서 이제 그 방 이름을 갖다 이제 나중에는 보면 사이제 뭐 4개 마땅하게 하는 바다 하는 이런 사이제라고 하는 이제 당호를 이제 걸고는 거기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해서 이제 강진에서 보면은 처음 업중 제자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서도 이제 보니까 그래도 정약용은 대학자고 당시에 보면은 문과급제를 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 고위 간지까지 올라가 역임했던 그런 인물이고 하니까 이제 근데 이 기양은 죄인이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는 사족들은 아무도 이제 그와는 교류하지 않았죠. 근데 처음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서 왔던 것이 이제 강진에 있는 아전들의 자제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황상, 황경 또 뭐 등등 이런 인물에서 이씨, 예. 그래서 이황 씨와 이씨, 예. 아닌가? 이청, 예. 그런 이제 그런 그 지금 말하면 사족들이 자제들이 아니고 이제 중인들, 아전들의 어떤 자제들이 와서 해서 그 정이 굉장히 깊어서 물론 그네들이 한 5명 되는데 이청이라든지 황상 뭐 이런 정도 특히 이청 같은 거를 빼놓고는 계속 학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제자들이 결국은 이제 다산 선생의 이제 요새로 말하면 조교가 되는 것이죠. 저술 뭐 이런 걸 다산의 방대한 저술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제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금 자리가 잡히고 그래서 이청의 집에 이런 데 이제 사랑방 이런 데로 이제 좀 옮기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있는 만덕사의 어떤 보온산방이라고 하는 또 뭐 이런 데까지.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굉장히 그 주거 환경이 열악했죠. 그랬다가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외갓집 해남 유시 쪽에서 윤단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 공간을 제공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당시 그 지역의 이제 사족들의 자제들을
특히 윤 씨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진의 이제 18 제자들을 주로 키우고, 그래서 다신계를 결성하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보면 뭐 요새로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전부 다 다산 선생의 어떤 그 조교로서 또 활약을 하고, 그러니까 선생이 어떤 뭐 자료를 초록하라 하면은 초록하고, 일본은 또 제본하라 그러고 또 그 쓴 것을 정설을 한 것을 또 이제 제본해서 책으로 요새로 말하면 이제 뭐 어떤 책을 만드는 어떤 실무적인 과정까지를 다 그네들이 맡아서 했던 그런 이제, 그래서 정약용이 어떤 그 대학자로서 기양살이라고 하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큰 학문 세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외가 쪽에 도움이 절대적으로 컸다. 경제적, 음으로 양으로 경제적 도움, 연구실의 제공, 그리고 이제 장서. 해남 유씨들의 방대한 장서가 정약용의 연구에 이제, 그래서 그걸 다 옮겨와 가지고 이제 보고 다시 반납하고 뭐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선생님 이 원본 책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요. 이 책이 있고 이번에 새로 우리 이제 서울대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지사본과 이제 서울대본을 제가 살짝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 서울대본의 가장 큰 특징은 선생님이 그 이 정약용 사상의 배경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각주도 뭐 엄청 많이 다시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보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약용 사상의 어떤 배경,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 그 지식사회학적인 그런 어떤 일종의 뭐 사상의 접근 방법론이죠. 그걸 이제 활용해서 이렇게 탐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서술을 강화하셨는데요. 읽다 보니 재밌는 장면이 그 장면에 그래서 특별히 많아서 몇 가지 사상에 대해서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보기엔 이 책에 지금 새로 나온 서울대본에서 각주가 제일 긴 게 이 모기령에 대한 각주예요. 한 2페이지 넘어가더라고요, 선생님. 예, 2페이지 넘어가던데, 모기령은 명말 청초의 홍고학자입니다. 그 매세계 고문상서 등을 비판하고 뭐 주자학에 대한 비판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약용의 사상이 말하자면 선생님께서 그런 면을 지금 논의를 하시는데, 이런 어떤 훈고학파를 굉장히 말하자면 편벽되다, 너무 이제 비판만 일삼으며 주자를 비판하니 오히려 뭐 망령되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비판하면서도 사실은 또 훈고학적인 방법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말하자면 오래된 그런 어떤 사상을, 오래된 전거를 들어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저술에서도 그런 방법론을 쓰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 패턴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게 일종의 정약용의 학문적 방법론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내용적으로는 전통적인데 방법적으로는 또 굉장히 그 당대 자신이 비판한 훈고학적 방법이나 뭐 다른 심지어 이제 일본의 그런 고학파의 어떤 그런 것들도 활용하는 그런 어떤 활용적인 좀 측면을 보인다. 그래서 요 특별히 이 모기령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모기령은 다산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중국 경학사에 있어서 악명이 좀 높습니다. 특히 이제 리학, 의리지향의 어떤 그 성리학에 대한 어떤 거의 뭐 절대적인 어떤 비판을 했고, 또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방대한 어떤 저술을 섭렵하고 나름대로 요새로 말하면 글쓰기의 재주가 있었던 그런 인물이어서 정약용도 보면은 모기령에 대한 인물은 이중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학문 태도라든지 또는 그가 쓴 어떤 거래 내용 뭐 이런 것을 보면 거의 이거는 유자가 아니다, 사기꾼이다, 이건 진짜 뭐 이런 이제 그건까지를 하지만, 동시에 정약용은 보면은 이제 여기 사서경학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지 않았지만 또 다랭물은 하나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제 소학 연구라고 해서 소학 같은 데서 보면은 정약용은 독특한 어떤 그 소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새로 말하면 아동교육론이죠. 그런데 정약용은 독특한 그 아동교육론과 관련해서 보면 학문에는 뭐냐면 도가 있고 예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는 대도와 대예가 있다면 소학에는 소도와 소예가 있다. 소도는 뭐냐 하면 어린아이들의 요새로 말하면 품성교육이죠. 도덕교육이고 소예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문자교육이라든지 또는 그것과 관련된 이제 아동들이 갖춰야 될 구체적인 현실적 지식을 이제 주로 주입하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소학 개념에서 보면 모기령이 굉장히 망령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모기령은 뭐냐 하면은 중국에는 소학 전통이 두 개가 있는데 주의가 이제 소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자기 이청 제자와 더불어서. 그때 보면 주의의 소학론의 중요한 특징은 의리지향이면서 어디까지는 뭐냐면 동문들의 뭐냐면 윤리교육에 기본적인 초점이 맞춰지죠. 애들에게 구체적인 뭐 문자라든지 아동들이 갖춰야 될 우리가 현실적 지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좀 부차적인데 모기령은 주의의 소학론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사실은 소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중국 전통에서 보면 일종의 문자학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에 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동들의 어떤 교육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국에서는 전통 문자의 전통이 쭉 있는데 바로 그 전통의 중심 모기령이 이제 주목을 하면서 소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문자학에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근데 정약용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모기령은 소학이라고 하는 것은 소도와 소예가 반드시 두 개가 다 갖춰져야 하는데 모기령은 뭐냐 하면 소예만 강조를 했다라는 맥락에서 편벽되고 망령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실은 뭐냐 하면 정약용의 입장에서는 소도와 관련해서는 주의에 뭐냐 하면 수학 텍스트의 문제의식과 내용을 수용하고 그리고 문자 교육과 관련해서는 모기령이 뭐냐 하면 수학 개념을 그러니까 소도는 주의에서 소예는 모기령에서 이렇게 따와서 자신의 독자적인 수학 체계를 이제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도에 해당하는 것은 대개 이제 소학지연 뭐 이런 텍스트로 쓰여지는데 거기서는 주로 보면 이제 주위의 어떤 그 소학 텍스트에서 기존의 정조학자들이 경전의 주석을 잘못한 것이라든지 또는 고정에 문제가 있는 것 이런 것을 이제 거기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주위의 어떤 그 동공교육론, 도덕교육론을 개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와 동시에 이제 소예론 같은 데 보면 다산정약용의 이제 아학편 훈이 뭐 이렇게 해서 이천자, 천자문을 대신하는 천자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맹비판을 합니다. 정약용이. 그래서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어떤 문자 교육서, 한자 교육서를 이제 저술을 해야 된다. 근데 애들한테 뭐냐면 천지 현황 하면은 갑자기 천지가 나왔다가 또 색깔이 현황이 나오고 이런데 다산의 이야기는 아동의 관점에서 보면은 색이 나왔을 때는 색만 해야 된다는 거죠. 주로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조와 유사 뭐 이런 것을 해서 아동들이 기억하기 좋게. 흙이 있으면 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여러 가지 뭐 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이제 아학편 훈이에 보면은 첫 구절이 보면은 천지 부모 형제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제 천지는 어쩔 수 없이 나왔지만 이제 가족들의 어떤 명칭, 가까운 명칭에서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동몽들로 아동들로 하여금 어떤 차이, 반대, 유사성 이런 맥락을 가지고서 문자를 학습하기를 굉장히 좋게 이제 저술한 것이 이제 아학편 훈이라는 저술이고 또 고급 문자수로서는 이제 우리가 아은각비라든지 또
속담 연구, 속담도 또 수집해서 중국과 조선의 속담을 수집해가지고 그걸 또 운에 맞추어서 번역을 해서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이제 이담속찬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이런 저술들을 통해서 동들 하여금 유교 사회의 기본적인 문화적 내용과 가치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저술을 몇 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적어도 문자 교육, 소외로서의 문자 교육을 강조했던 맥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문 태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지적 사기꾼에 가깝다고 맹비판을 하면서도 자신의 소학론 이런 것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기실, 모기령의 소학론을 또 수용해서 주의의 소학론과 모기령의 식의 수학론을 두 개를 다 동시에 자기의 어떤 틀 내에서 소도와 소외라고 하는 틀에서 종합해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소학의 영역에서도 정약용은 동아시아의 어떤 그 유교 사회에서의 소학의 두 전통을 융합해서 자의식으로 뭐냐 하면 체계화하고 완성한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텍스트를 통해서 보면 정약용이 그 정신없는 것은 아동들의 어떤 문자 교육서, 요새로 말하는 교과서 이런 것까지를 다 만들고 썼다는 것. 이런 어떤 맥락에서도 굉장히 큰 놀라운 그 자체로 그것만 했어도 어떤 대단한 학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육경 사서에 대한 경학계 경사에 대한 방대한 학문 체계 외에도 뭐 물론 말 나온 김에 보면은 이제 대동수경이라든지 등등해서 역사, 지리서 뭐 이런 것까지 영역에서도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방대한 저술을 하면 대부분 수준이 낮을 것 같은데 박이정이라고 해서 그러면서도 항상 최고의 수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게 보면 의학서 같은 경우도 또 그 편집하고 집성한 내용이 보면 그 내용이 그 당시에서는 거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재주와 역량을 부여한 것이 이게 도대체 하늘이 불공평하지 않냐? 뭐 어떤 분은 그런 식으로 농담을 하시는 경우도.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점 말하자면 지적으로 굉장히 기민하고 명민하시지만 또 어떤 그 통합적인 그런 면을 보통 이렇게 기민한 분이 약간 편벽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약용의 특징은 그러면서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학문을 또 하셨다. 그래서 지적으로 기민한 분이 보통 이렇게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또 이제 관련된 그런 논의 중에 외국 사상과의 연관성인데 이것도 이제 기존에 질문이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의 이제 고학자를 인용하시는 부분이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정약용의 노노 고금주를 보면은 오규소라이, 다자이 슌다이 이런 분들이 몇 번씩 인용돼 있고 각각 뭐 긍정적으로 뭐 비판적으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선생님의 저서에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질문자의 그 질문은 어떻게 일본 고학파의 그런 어떤 저서들을 일일이 봤을까?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무슨 지적 교류가 있었겠느냐 이런 건데 아까 선생님 잠깐 응답하실 때 혹시 그 해남윤 씨의 그 장서 가운데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 질문은 요겁니다. 관련돼서 거기에 보면 이 정약용이 일본의 고문학파를 평가하면서 옛날에 일본에는 뭐 학문이랄 게 우리가 다 전수해 준 것이고 뭐 이래서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훌륭한 그 어떤 결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일본에는 과거 제도의 폐단이 없어서 학문이 상당히 높아져서 심지어 우리를 능가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정약용 자신이 과거제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과거제도를 또 일관되게 비판하세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약용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은 공식적인 입장과 생활세계에서 개인적인 입장은 상당히 좀 배치가 됩니다. 사실은 정약용도 보면은 그 문과 급제를 하고 바로 관료로서
첫 출발했을 때부터 뭐 사직서를 제기하면서 끝에 겸하여 뭐 어떤 과거 제도의 개편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이제 계속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자기 자식들은 치밀하게 과거 맞습니다. 준비를 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 뭐 너는 공식적으로는 과거 제도를 그렇게 비판하면서 이 자식들에게는 웬? 뭐 이러니까 그 약간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은 사대부가 군주와 만나서 어떤 현실의 어떤 개혁을 위한 그런 이제 공치자죠. 공치자로서 만나서 어떤 현실을 개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방안은 지금 과거밖에 없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입장을 좀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정량의 과거제도 비판은 당시에는 이제 그 우회로 보면은 반개 유영언이라든지, 그 밑에 이제 성호 이익이라든지 이런 그 사숙을 했던 남인 계열의 어떤 그 지적 선배들의 일관되게 강조했던, 이제 기존의 이제 과거 제도가 사실은 제대로 된 인재를 뽑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요새로 말하면은 무슨 청거제도 뭐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이제 도입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던 것인데, 정약용도 이제 계속 그 어떤 맥락을 개성해서 과거제도의 이제 개혁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 자체로는 어떤 나름대로 논리적 정합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또 과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정약용이 이제 나중에 1표 2세에서도 부분적으로 그것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의 벽은 여전히 컸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청거제도 이런 것을 도입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도 보면은 입학 사정관 제도, 추천제도, 와 이제 본고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딱 이것저것 다 거두절미하고 딱 시험 쳐가지고 객관적으로 점수는 안 올라가지고 뽑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뭐 학교 생활이라든지 여타 다른 것들 다 다방면으로 고려해서 뽑느냐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일종의 관계의 문제인데, 항상 다산 정약용의 어떤 과거 개혁론도 그렇고 요새로 말하면 청거제 요소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뭐 정실의 개입이라든지 등등해서 이제 객관적 공정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약용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청거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계속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약용 사상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사상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정약용 사상의 현실 적실성이라고 그럴까요? 적합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점에 이제 대한 건데요. 결국에는 정약용 사상 쭉 읽어보면 뭐 그 스스로도 밝혔듯이 그러니까 1표 2서를 이제 자기 사상의 어떤 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건 역시 어떤 개혁 군주와 아까 선생님께서 공치자라는 말씀을 이제 사용하셨는데, 개혁 군주와 함께 그런 어떤 선정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관료로서의 전형적인 이제 사대부의 그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의 학문인 거죠.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학, 이런 점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학문이 통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은 너무 짧았고, 정약용이 실제 살았던 시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어진 조선 말이라는 것은 권세가들이 뭐 서로 말하자면 다툼하고 어떤 뭐 정의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보다는 세력 다툼으로 일관하기가 황국 정치인 거죠. 말하자면 한쪽이 죽을 때까지 권모술수를 사용하는,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데 어떤 의로운 정치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이런 식의 학문적 배경은 결국 못 됐던 것 같아요. 저와 같이 만약 이렇게 평가한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러니까 참 그 젊었을 때 한때 좋았지만 평생을 그거를 위해서 또 살았지만 결국에는 당대 역사와는 불화했었던 그런 사상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뭐 그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는 입장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대안적 무슨 흐름이 있었느냐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부분적으로 제기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선 사회라는 게 보면은 학문과 정치가 딱 이렇게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정조 이후에 뭐냐 하면 일종의 정조의 사후에 뭐냐면 신유 옥사 이후에 나타난 데는 거의 그나마 정조대의 왕권 강화 체계 일환으로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우리가 탕평의 어떤 노력이 그나마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세도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 후기까지, 조선이 망할 때까지 사실은 정주 성리학이 주류를 이룬 것이죠. 주류적 흐름. 그거는 정치 세력으로서 또는 학문으로서. 그게 이제 다산의 학문은 뭐냐 하면 마치 예를 들면 성리학의 공리공담 뭐 이렇게 고등학교 교과서 같은 데 상투적으로 나오듯이 비판하고 새로운 학풍이 뭐 일시에 풍부한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산 정략의 학문 자체도 사실은 중앙정계의 학계와 정계와는 아무 관계없는 저쪽의 변방의 외로운 목소리였고, 그것이 이제 다시 그 의미가 새삼스럽게 재인식되고 그것이 이제 표방되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식민지 치하에서 만국의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그 정인보 같은 인물들이 새삼 그 가치를 이제 조국의 광복과 근대화를 위한 어떤 정신적 기반이 어디에 있는가 뭐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산 정약용을 바로 조선학으로서의 어떤 실학의 대표자로서 호명을 하고,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다산의 학문은 사실은 오히려 역설적이게 해방 이후에 60년대 이후에 어떤 조국 근대화라는 것이 하나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을 때 실학 연구의 주류적 흐름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부흥하고 또 새삼스럽게 주목되고 연구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시대와 불화했었던 다산의 사상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결국에는 당대 주류 주자학, 아까 결국에는 조선 말기까지 우리나라 소위 말하면 집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배 세력의 일반적인 사상적 배경은 정주 성리학에 역시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 그쪽에서 봤을 땐 역시 다산의 사상이 위험했다, 혹은 저걸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성질의 거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어떤 정파적인 이해관계,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배척했었던 것일까요? 즉 사색당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입을 해서 어떤 이게 그 다산의 후계가 약해진 건지, 약해졌다기보다는 하여튼 지배 세력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정치적인 것이었는지, 이런 점도 궁금해지네요, 선생님. 이제 그 정약용의 학문은, 정약용도 사실은 자신의 경학적 저술 이런 걸 쓰면서 이런 소리 해도 되나 하는 이런 강한 어떤 그 위기의식, 이 머리를 지금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어떤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글을 썼는데, 근데 사실은 뭐냐면 아까 말한 식으로 정약용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거세된, 그리고 변방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목민심서 이런 텍스트들이 초고본이 또 일부 유포가 되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뭐 이런 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해서 급히 뭐냐면 그걸 이렇게 수습하고 또 감추는 어떤 이런 노력도 있었지만 아마 집권 세력들의 특히 이제 노론 벽파 19세기 세도 정치에 들어오면은 노론이라고 해서 다 한 건 아니고 노론에 특히 또 극히 몇몇 가문들 안동 김씨에서도 또 장동파 뭐 이런 그리고 뭐 거기 몇몇 외척과 이제 관련된 세력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노론도 대부분은 다 배제가 된 것이죠. 그 당시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극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안동김씨라고 해서 안동김씨 전체가 다 뭐 호의호식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서울의 장동에서 하는 일개 가문 집안에 그 외에는 나머지는 대부분 조선 19세기 되면은 하청 양반으로 전락하면서 대부분은 다 몰락해 가는 것을 공유했는데 이제 그런 세력들이 속에서 정약용이 계속 견제는 있었지만은 큰 어떤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 어떤 그 라이벌로서 인식한 것은 전혀 아닌 것 같다. 왜? 재기의 여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역시. 더군다나 이제 저 집안은 천주교 집안이다. 사규를 그리고 이제 패족으로 전락해서 정약용도 결국은 말년에 보면 자기 집안이 패족으로 전락한 것에 대한 인식구에서 자식들에게 계속 편지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패족이라고 해서 절대 절망하지 말라. 독서를 해라. 기가 집을 다시 일으키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들이 과거 공부 이런 데 연연하지 말고 제대로 된 독서를 통한 유가족 교양을 함양하고 그리고 그것을 간해해서 실천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한번 중흥할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과거 시험 못 본다는 거 가지고 낙담하지 말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전화위복으로 생각하라. 뭐 이런 이제 자식들에게 계속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요구를 하게 되는 거 또 보면은 이미 정적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다산은 이미 이제 경계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신유 옥사 때 남인 중에서 특히 정약용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노론벽파에서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지만 객관적인 증거에서는 다산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못 죽였죠. 뭐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이제 그것도 더군다나 귀양 보내서 18년이라면 거의 20년의 세월을 그렇게 배제시켰다면 그 이후에 무슨 어떤 그리고 남인들은 그 이후에 뭐 조금 그 신유 옥사 뒤에 일부 남인 세력들이 기존의 어떤 벽파 세력들과 좀 제휴를 하면서 정치적 어떤 생명을 좀 연장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다 배제가 된.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세도 정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 그럴까. 이것은 전형적으로 어떤 조선의 그 다산이 기양지에서 보면 한탄하는 것이 이 모든 중요 요직들은 다 일부 가문에서 다 먹어치우고 대대로 저것들끼리 그러면서 또 치고받고 싸우고 근데 그 수많은 인재들이 전혀 어떤 그 등용문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어떤 현실에 대한 어떤 절망감 이런 걸 이제 토론을 했는데 자기를 안 끼워줬다는 것도 거기에 억하심정이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좀 암담한 시절에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어떤 이유와 지식인으로서 시대에 대한 어떤 근심을 놓지 않았다는 것, 뭐 이런 것이 이제 지금도 여기 제가 이렇게 불려 나와서 좀 어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사실은 약간 난삽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주 훌륭한 잘 정리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이제 제 식으로 이해하면 하여튼 말하자면은 사상적으로 이렇게 뭐 대립각을 만들어내서 치열한 논전이 당대 주류 사상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오히려 어려운데 그 이유가 정치적으로 오히려 위협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다산과 현대에 대해서 사실은 그 질문이 더 많아서 더 많은 말씀 나누고 싶은데 이미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이 있어서 간단히 이제 정리하는 의미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산의 이런 어떤 독자적인 말하자면 사상 체계가 있다. 그리고 복합적이고 아주 고유한 사상이 있다. 이게 이제 선생님의 핵심적인 주장이십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말하자면 오래된 한국의 그런 어떤 중세 말기의 사상 혹은 뭐 근대를 준비하는 사상으로서의 다산 사상이 아닌 현대적인 사상으로서의 다산학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즉 현대에 만약 다산학을 한다면 그거는 어떤 내용과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 해방 이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국의 지식인으로서의 정인보가 사실은 이제 식민지하에서 전락한 조국 현실 앞에서 이제 광복과 또 근대화를 위한 장차 광복과 근대화를 위한 어떤 정신적 기반, 이 우리 조선사회 우리 전통에서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훑어보니 이제 위당 정인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남인 계열에서 반개 유형은 성호이익 다산 정량으로 이어지는 이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이 보였고, 그리고 이제 소론 계열에서는 어떤 양명학, 그것도 이제 주자학의 어떤 지리함을 극복한다라고 하면서 실천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그리고 이제 위당 정인부가 소론이기 때문에 강학파를 중심으로 한 양명학적 전통이 이제 주로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노론 중에서는 특히 이제 극히 예외적으로 그는 위당 정인보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노론 중에서도 극히 예외적인 몇 명이 이명 같은 사람들이 이제 문자라든지 제도 문제라든지 이런 실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그런 학문을 했다라고 해서 노론 중에서도 극히 몇몇 사람들을 이제 자기의 관점에서 선별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말한 광복과 조국 근대화의 어떤 정신적 기반으로서 이제 호명을 하고, 나머지는 다 공리공담 허학으로서 조선 유학을 버렸습니다. 굉장히 그게 나중에 보면 큰 문제점을 사실은 야기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자신이 이제 생각했던 것은 조선학이라고 하는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면서 조선학으로서의 실학의 대표자가 이제 다산 선생이다. 마침 그때 또 그 무렵에 다산 서세 100주년 뭐 이런 것이 이제 기념이 되면서 새삼스럽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유당전서 이런 게 이제 활자본으로 막 출간이 되고, 그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복 이후에 위당 정인보의 어떤 이런 입장이 사실은 실학 연구의 어떤 주류적 입장에 어떤 그 흐름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식틀과 전제적 출발점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실학 연구가 아주 뭐 다방면에서 의욕적으로 일어났는데, 그 외에 여전히 보면은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 내에서 이른바 근대적 요소가 뭐냐, 뭐 다산 정량용 텍스트를 예를 보니까 이런 요소들이 근대적 요소로서 적극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은 해방 이후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보면 이른바 서구로부터 들어온 어떤 근대화론 이런 것이 정치 세력과 연결되면서 조국 근대화 이런 것이 이제 시대적 모토가 되었을 때, 반면 그것과도 이렇게 이제 송하면서 뭐 다산 사상 내용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지금 근대화와 관련해서 뭐 친화력을 가지고 선구적 안목을 가졌다. 또 어떤 실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의 어떤 그 사상 내에서 이른바 근대의 내재적 태반을 읽어내려고 하는. 나중에 보면 그게 이제 부조적이다. 뭐 이렇게 비판도 받고
뭐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대개 보면은 다산 사상을 접근할 때도 다산의 어떤 그 특히 제도론, 그때는 경학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연구가 거의 안 이루어졌고, 다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리공담 어떤 철학적인 담론과는 별개로 어떤 실사, 구체적인 제도 개혁론 이런 데 주로 초점을 맞춘 학문인 것처럼 이제 규정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서 이제 어떤 근대화의 요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오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대한 성과를 거뒀고 또 그 자체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또 나름대로 독자적인 학문적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만은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특히 이제 우리 자본주의 맹한놀이라든지 뭐 이런 틀 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서구 중심주의라든지 또 뭐 이런 문제점, 그리고 특히 이제 조선 시대의 어떤 그 성리학적 전통을 허학, 공리공담 이런 것으로 이제 실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그걸 배제시킨 것에 나오는 어떤 문제점. 지금 전통은 사실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1세기에 그러면 실학 내지는 다산학은 뭐냐? 바로 그런 형태에서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 왜?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근대성의 극복이 과거에는 근대성의 수용이고 그것에 또 한국적인 내재화의 과정이 뭐 시대적 과제라고 했지만 지금은 서구적 근대성이 보여주고 있는 한계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명사적으로. 그렇다면 지금은 한국 사회도 서구적 근대화 또는 근대성의 한계성을 어떻게 지금 넘어서야 될 것인가 하는데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구체적인 어떤 그 본질론에서 내용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유용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산이 시대적 전환기에 처해서 전환기적 지식인으로서 새로운 달라진 조건 속에서 새로운 어떤 세계관을 구성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학문적 노하우와 통찰력, 이게 사실은 지금 다산학과 실학을 21세기까지 생명을 연장해 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를 연구한다는 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과거는 대부분 보면은 노하우를 배우는 겁니다. 어떤 시대적 전환기에 기존에 있던 세계관이 더 이상 규정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새로운 세계관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유교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지금은 이제 경학적인 저술로는 안 이루어지겠죠. 그렇지만은 당시에 정약용은 경전의 주석을 다는 형태로 독자적인 세계관을 구성해 왔고 그 구성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또 그것에 근거한 전반적인 우물제도의 구상과 실천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능력, 인문학적 능력 이런 것을 이제 배워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좀 약간 푸고지만 노하우라 그럴까? 과거로부터 배워온다는 것은 대부분은 노하우이다. 그러면 다산 정략에 의해 뭐 지금 새삼스럽게 이런 것이 근대적 요소다. 뭐 이런 종래의 어떤 그 60년대 주류적 실학 연구의 어떤 그런 문법에서 벗어났어. 시대적 전환기, 지금도 시대적 전환기라고 저는 보는데 특히 지금 서구적 근대성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엉뚱한데 소련이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보면 지금 패도적, 패권적 어떤 논리와 또 핵전쟁의 공포가 지금 현실을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런 문명사적인 한계 문제 속에서 이런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어떤 보편성을 지향하는 인류의 미래의 어떤 삶의 방향과 내용을 갖다 한번 탐색해보는 이게 이제 철학이자 현대 철학이자 또 현대 사회 사상, 사회 이론 이런 것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노하우를 배우는 거 풍부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아주 그 마무리 말씀도 굉장히 요점에 닿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이제 다산의 인생, 사상, 그리고 사상의 배경 이렇게 했지만 질문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산 사상을 21세기에 여기서 다시 재현한다는 것은 어떤 형식과 방법일까에 대해서도 우리 정일균 선생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서울대 출판부에서 2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잘 팔릴까? 왜냐하면 2권짜리 책은 잘 안 팔리더라고요. 그런 게 있지만 뭐 내용적으로나 그 다음에 이 담고 있는 어떤 그 사상의 무게로나 엄청난 저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많이들 사서 읽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서울대 중앙도서관 그 서울대 출판부 나온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